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던 때, 한 독일 여기자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한 국가를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기자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답변에 당황해하며 동시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기자가 들은 말이 무엇이길래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의 한 언론사에서 스포츠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의 아빠는 초등학교의 체육 선생님으로 근무하셨다가 지금은 지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아빠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축구, 테니스, 수영, 사이클링 등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의 성격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지금은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기자가 됐죠.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두가 된 스포츠 이벤트는 당연히 파리 올림픽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파리 올림픽 소식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로부터 화제가 되었던 이슈들을 취재하기 위해 파리로 떠났습니다. 파리 시내는 올림픽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취재진과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올림픽 특수를 맞이해서 자국을 홍보하고 국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마다 올림픽 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인기 있는 올림픽 하우스 소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죠. 그래서 먼저 관람객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거리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올림픽 하우스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관람객들은 각자 방문했던 하우스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계속 언급되는 올림픽 하우스가 있었죠. 바로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방문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여러 나라 하우스들을 다 방문해봤지만 코리아 하우스만한 곳이 없다며 저희 취재진도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리아, 즉 한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인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마저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죠. 제가 막 기자가 되었을 무렵의 일인데 그때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던 때였습니다. 해외 취재 경험을 쌓으라는 회사의 배려로 저는 수습기자였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취재단의 일원으로 다른 선배 기자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방문한 아시아 국가였던 것이죠. 이때 중국 옆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중국에는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걸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중국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분에서 수준이 떨어졌고 방문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경험 때문에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중국은 공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맡았던 매캐한 느낌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처음에 안개가 짙게 깔린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스모그였다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사는 베를린도 대도시이다 보니 지방 소도시에 비해 공기가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의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에 비하면 엄청나게 깨끗한 공기였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리고 뭐고 벌써부터 독일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충동을 꾹꾹 참아가며 겨우 짐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왔고 호텔로 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저희는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줄이 조금씩 줄어들어 마침내 저희 일행의 차례가 되었고 저희는 멀리서 다가오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중국인이 저희보다 한 두 발짝 앞쪽에 서더니 큰 소리로 택시를 불렀고 택시는 그 중국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새치기한 그 중국인은 저희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재빠르게 택시를 타더군요. 저희는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 중국인을 노려봤지만 저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택시기사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고함을 쳤고 택시는 유유히 사라졌어요. 일정 첫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중간에도 한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선배가 숙소 근처 시장에서 사 먹은 길거리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난 거예요. 닭튀김 같은 거였는데 저는 별로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먹지 말라고 말렸지만 선배는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상한 닭고기를 가져다가 향이 강한 향신료로 냄새만 나지 않게 조리한 거였어요. 결국 선배는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고 남은 취재 기간 동안에도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 밖에도 대부분의 중국인은 영어를 잘 못하고 도로 표지판이나 안내에도 영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 문제가 컸어요. 그러니 대중교통은 아예 이용할 수가 없었고 자유시간에 어디 멀리 갈 수도 없어서 거의 기자촌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공공 화장실의 위생 문제나 소매치기 등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중국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그만할게요. 저는 처음 겪었던 아시아 국가의 경험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 후에도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코리아하우스를 추천받았을 때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중국보다도 크기도 작고 인구도 훨씬 적은 나라로 알고 있어서 아무리 잘해봐야 중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 의구심을 갖고 취재를 위해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게 됐어요. 조금 이른 오전 시간이었지만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다른 올림픽 하우스에서는 그렇게까지 관람객이 몰리지 않았거든요. 줄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주변의 다른 하우스를 같이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지는 않았는데 코리아하우스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코리아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입구 앞에 있던 포토이즘 사진 부스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네컷 사진을 즉석에서 찍어서 바로 인화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 요즘 한국 청년들이 가장 즐기는 문화가 이 네컷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 유행이 세계적으로 퍼졌는지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유럽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은 벽에다가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한 장은 자기가 가져갔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자 코리안 웨이브, 즉 한류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K-컬처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현장에는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K-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벌써 몇몇 사람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 동작을 하는 등 콘서트장에 온 느낌이었어요.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부스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줄을 서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은 색동저고리 옷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입어보더니 벗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널찍한 바깥 마당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대형 TV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 주변으로는 푸드코트가 쭉 늘어서 있었어요. 저희도 음식을 몇 개 사서 먹어봤는데 가장 맛있었던 것은 떡볶이였어요. 살짝 매웠지만 매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하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또 다른 부스에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가 봤다고 하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서로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전시를 관람하고 있었어요. 또 그 옆에는 한국 화장품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엔 특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나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너도 나도 샘플 화장품을 발라보느라고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인상 깊었던 건 2층에 마련된 K 컨텐츠 존이라는 미디어 아트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3면으로 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드라마나 K-팝 공연 장면, 게임 영상 등이 몰입감 있게 펼쳐졌고 그 자리에 있던 관람객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코리아하우스 관람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 있는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유럽인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이미 유럽인의 삶 속에 한국 문화와 컨텐츠들이 이만큼 깊이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뒤처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죠. 저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홍보 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기 위해 안내데스크의 한 자원봉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영어 발음에서 약간의 독일어 억양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낀 그 자원봉사자는 저에게 갑자기 유창한 독일어로 독일에서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독일에서 온 기자라고 제 소개를 했고 어떻게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봤어요. 지수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웃으면서 자신은 베를린의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여름방학 중이라 마침 파리 올림픽과 시기가 맞아떨어졌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코리아하우스의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했죠. 8월 초에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베를린에서 왔다고 하자 지수도 엄청 반가워했고 저희는 나이도 거의 비슷한 데다 베를린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한참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한국이 궁금하다고 하자. 지수는 코리아하우스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저처럼 한국을 몰랐던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관심을 갖고 온다고 했죠. 코리아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한국 문화 중에 정말 일부분이어서 기회가 되면 한국을 직접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마침 지수가 방학 기간 동안 한국에 있는다고 하니 제가 한국에 가면 구경을 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평소라면 누군가한테 절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텐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국이란 나라의 큰 매력을 느껴서 순간 진심으로 한국을 가고 싶단 생각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르니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마음껏 다닐 수가 없단 생각에 지수한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의사소통이 불편해서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거의 기자촌에만 틀어박혀 있다시피 한 경험은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수는 제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전혀 싫어하거나 곤란해하는 기색 없이 흔쾌히 알겠다고 해줬어요. 저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파리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 취재를 마친 후에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 있었기에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것이죠. 저는 부모님에게 파리에서 경험한 코리아하우스와 지수라는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지수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국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빠는 한국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이 최초로 월드컵 4강에까지 진출했던 역사적인 대회였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특히 1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길거리 응원을 했던 그 현장에서 느낀 굉장한 에너지와 열정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그런 수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큰 사고 없이 응원을 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다 같이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독일과 한국의 4강전에서 한국이 패배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텐데 아빠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아빠가 독일인인 것을 알고는 오히려 결승 진출을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네줘서 정말 고마웠었다고 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도 신사적인 스포츠맨십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런 한국을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수에게 이번 여행에 부모님과 같이 가도 괜찮냐고 물었고 지수도 흔쾌히 좋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직장 일정 때문에 아쉽게도 시간이 안 돼서 저랑 아빠만 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처음 눈에 띄었던 것은 공항에 어딜 가든 보이는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시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다른 외국어로도 알아보기 편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공항 안에서 길을 못 찾거나 헤맬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공항의 규모가 정말 컸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쓰레기 하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는 먼저 입국 심사장으로 갔는데 외국인 줄하고 한국인 줄이 보여서 저희는 외국인 줄 뒤쪽에 섰어요. 옆에 한국인 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여권만 딱 갖다 대자 순식간에 자동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줄만큼은 아니었지만 외국인 줄 역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직원들 모두 어디 한눈 팔거나 잡담하지도 않고 집중하여 일하고 있었고 빠르게 외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저희 부녀의 차례가 되었어요.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심사관들의 기계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모습이 다소 딱딱하다는 인상을 받아서 심사관이 차갑고 불친절할 것 같아 긴장했는데 막상 창구 앞에 서자 심사관님이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해주셨고 분위기가 한순간에 편안해졌어요. 이어서 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지어주셔서 정말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 마주한 한국인의 첫 인상은 저에게는 정말 좋았습니다. 입국 심사장을 지나 캐리어를 찾으러 갔는데 이미 제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와 있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태여서 진짜로 놀랐어요. 저는 짐을 찾기까지 최소 30분, 길면은 1시간을 더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하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시점부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기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입국장으로 나오니까 지수와 지수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가 계속 감사 인사를 하자 멀리서 손님이 오신다는데 이렇게 맞이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지수의 아버지는 오히려 한국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하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로가 일직선으로 정말 잘 정비되어 있어. 그 많은 차들이 막힘없이 빠르게 통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은 옛날부터 지어져서 구불구불하고 바닥이 블록으로 덮인 울퉁불퉁한 도로가 많은데 한국의 도로는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도로도 넓어서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죠. 어느덧 차가 고속도로 요금소에 다가왔는데 저는 지수 아버지가 속도를 줄이시지 않고 계속 가길래 깜짝 놀라서 앞에 요금소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지수가 웃으면서 한국 고속도로에는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차가 지나가는데 차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요금 계산이 된다고 하면서 저랑 아빠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 순간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띵동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정산이 됐고 차는 요금소를 순식간에 빠져나왔어요. 옆 차들을 보니 전부 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왜 교통체증이 없었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됐어요. 생각보다 더 대단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보이는 높다란 건물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구경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렇게까지 고층 빌딩이 많지 않았거든요. 베를린도 인구가 35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인데 서울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발전된 도시였어요. 지수 아버지가 데려다 주신 덕분에 호텔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고 저희는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자 지수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이곳은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인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했고 저희 부녀는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에 정말 감탄하면서 구경했어요. 그리고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한옥 카페에 들러 한국 전통차를 마셨는데 카페의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차가 너무 잘 어울렸고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허브티와는 또 다른 풍미가 느껴지면서 정말 맛있었어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저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빠가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고 싶다고 하여 숯불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달짝지근한 양념에 재워진 돼지고기가 숯불 위에서 익어가면서 내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를 맡자마자 입안에서 군침이 돌았어요. 마침내 고기가 다 익어서 큰 고기 한 점을 골라 양파 소스에 찍어서 입에 넣은 순간 달콤한 양념에 잘 어우러진 고기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고기도 정말 부드러웠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울렸어요. 저와 아빠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말도 없이 허겁지겁 돼지갈비를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맛이 조금 느끼할 때쯤 살짝 매콤한 맛이 도는 된장찌개 국물을 한 입 먹으면 느끼함이 싹 사라졌어요. 아빠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며 쉬지도 않고 드셨어요. 요즘 들어 유럽에도 한국 식당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한식이 인기인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호텔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멋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기로 했는데 한국의 최신식 지하철 시스템을 보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지하철 티켓 발권기는 외국어 지원이 되어서 저희는 문제없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고 모든 안내 표지판에도 영어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길을 찾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와 승강장이 정말 깨끗하고 에어컨을 틀어놔서 시원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였어요. 독일의 지하철 시스템은 오히려 한국보다 낙후되어 있는데 일단은 독일 지하철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엄청난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타야 하고 여기저기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 때문에 찌른내가 나서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냄새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처럼 무인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구입한 티켓을 소지하고 일단 전철을 탄 뒤에 검표원이 오면 티켓을 보여줘야 통과하는 식이에요. 티켓을 보여주지 못하면 티켓값의 몇 배나 되는 벌금을 내고 만약에 검표원을 만나지 않는다면 무임승차도 가능해서 실제로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전철 티켓을 깜빡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벌금을 크게 내면서 이런 부분은 독일이 참 아날로그적이고 불편하단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한국의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시스템을 보니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저희는 한강시민공원에 갔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놀랐던 건 한강이 정말 크고 탁 트여 있어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고 주변 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이런 휴식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서울 시민이 부럽단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이 한강공원에서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바로 독일에 있는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죠.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전혀 끊김없이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었고 한국에 와서 구경한 것들과 먹어본 것들을 제잘제잘 신나서 이야기하니까 엄마도 한국에 꼭 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한강 옆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그것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니 한국의 인터넷 기술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후에 저희는 엄마에게 선물로 줄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강남의 올리브영을 갔고 엄청나게 큰 매장에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특히 외국인들도 정말 많았어요. 파리의 코리아하우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며 이미 한국의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직원분의 추천을 받아서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몇 가지 구입했고 아빠도 하나 사드리겠다고 골라보시라 하니 아빠는 평소에 귀찮아서 로션을 안 바른다고 했지만 직원이 추천해준 남성용 올인원 화장품을 발라보시더니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이건 향기도 정말 좋고 하나만 쓰면 된다고 하니 너무 편하겠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렇게 쇼핑을 마치고 저희는 호텔로 돌아와 근처 호프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후 일정에서도 저희는 지수의 소개로 남산, 경복궁,
청계천 등 서울 곳곳의 명소를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느덧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벌써부터 그리워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지수라는 멋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지수가 방학이 끝나서 베를린에 오면 또 보자고 서로 꼭 안아주면서 헤어졌어요. 저에게 이런 뜻깊은 인연을 만들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고마웠습니다. 다음에는 꼭 엄마를 모시고 한국에 다시 놀러 오자고 아빠와도 얘기를 했고 아빠는 벌써부터 내년 휴가 계획을 짜시며 즐거워하고 계세요. 그때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들도 여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 후기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가족이 가볼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좋을지 한국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많은 조언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늘 건강하세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멋진 한국인 친구를 만나 한국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게 된 엘레나 씨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엘레나 씨를 환영하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감동 편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